깊은 밤, 서울의 한 기업 건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HJ그룹의 CEO 한대현이 우연히 목격한 것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청소부 여직원이 그의 갓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당황 속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곧 두 사람 모두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은 한대현의 과거와 놀라울 만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뒤바꿀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구원이 얽힌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적 만남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3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J그룹 본사 건물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한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는 43세의 CEO 한대현뿐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울렸고 각 걸음마다 그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픔이 더욱 선명해졌다. 대현은 원래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밤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 상대방의 사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안도했다. 요즘 그에게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특히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더욱 그랬다. 석 달 전 그의 아내 서연이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딸을 낳는 순간 아내는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났다. 의사들은 드문 경우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대현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다. 왜 하필 서연이었을까? 왜 하필 그들의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었을까? 대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지만 오늘 밤 그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집에 있으면 서연의 흔적들이 너무 생생해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직접 골라준 소파, 그녀가 심은 화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아기 방을 꾸미며 행복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짓눌렀다. 복도를 걷던 대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요즘 그는 종종 아기 울음소리를 듣곤 했다. 딸이 집에서 울 때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했다. 서연이 없는 지금 그는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것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걸었다.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시간에 회사에 아기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보안팀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소리는 24층의 한 방에서 나고 있었다. 대현이 그 앞에 서자 가슴이 철렁했다. 그곳은 바로 서연이 만들었던 직장맘 케어센터였다.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직원들을 위해 서연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공간이었다. 수유실, 휴게실, 그리고 작은 놀이방까지 갖춘 곳이었다. 왜 여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대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바닥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다. 그것은 바로 대현의 딸이었다.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옷깃을 열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대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 하는 겁니까? 대현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여성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품에 안긴 아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급하게 옷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딸한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대현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딸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당황함이 모두 섞여 폭발했다. 하지만 여성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아기가 1시간 넘게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저는 그냥 달래주려고.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를 보니 김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야간 청소 담당자였다. 1시간 넘게? 대현이 물었다. 네, 저는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처음에는 누가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혜진의 설명을 들으며 대현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오늘 밤 그는 딸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나왔다. 하지만 베이비시터가 응급 상황으로 갑자기 나가게 되었고 회사 직원에게 부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아기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주려고 했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혜진은 말을 멈췄다. 그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울고 있는 아기를 보니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을 뿐이었다. 대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당황,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딸이 이렇게 평온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집에서는 항상 울기만 했는데 당신을 당장 해고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현이 말을 하려는 순간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혜진이 일어서면서 아기의 입에서 젖이 떨어지자 아기는 더욱 크게 울었다. 안 돼. 대현은 급하게 딸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아기는 그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다. 점점 더 격렬하게 울었다. 저희 딸이 요즘 잠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대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다시 안아봐도 될까요? 대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결국 아기를 혜진에게 건네주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혜진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젖을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대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딸이 낯선 여자의 젖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것은 아마도 자장가였을 것이다. 옛날 한국의 전통 자장가였다. 잠깐. 대현이 혜진을 자세히 보았다. 당신, 아이가 있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대현도 느낄 수 있었다. 있었다는 과거형.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알 수 있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상실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결감이었다. 대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깊은 혼란이 그를 감쌌다. 미안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소리를 질러서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하시죠. 저도 누군가 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두 사람은 그 작은 방에서 각자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조용히 잠든 작은 생명이 있었다. 이 만남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한대현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잠 한숨 못 잔 채로 어젯밤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혜진의 인사카드가 들려 있었다. 야간 청소팀 소속 32세 인천 거주.
그것이 그가 그녀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하지만 어젯밤 그 작은 수유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대현은 인사팀 차장인 박승호를 불렀다. 승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대현의 모습에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그의 첫 번째 지시였다. 김혜진이라는 청소 직원을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시키세요. 하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사장님, 무슨 일이? 묻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승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평소 직원 개개인의 이름까지 기억하지 않던 대현이 갑자기 말단 청소 직원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도 이상했고 업무 제외와 동시에 급여는 지급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혜진은 인천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겨우 15평 남짓한 원룸이었고 습기 때문에 벽지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의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작은 나무 선반 위에는 2019년 4월 15일이라고 적힌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작은 아기 신발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혜진은 촛불을 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오늘 이상한 일을 했어. 다른 아기에게 젖을 줬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미혼모였던 혜진이 홀로 낳고 기른 소중한 아이였다. 하지만 생후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혜진은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공공병원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다른 아기를 안았어. 그런데 너무 울고 있더라. 꼭 네가 배고플 때 우는 것처럼. 혜진은 어제 밤의 일을 떠올렸다. 그 아기를 안는 순간 마치 준호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젖을 물리는 그 순간 잃어버린 모성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있었다. 다른 아이에게 준호를 위해 간직했던 사랑을 나누어 준 것 같아서 그 시각 HJ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현의 딸 소유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베이비시터 이모가 아무리 달래도 분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소유리는 그치지 않고 울었다. 사장님, 아기가 계속 우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이비시터가 전화로 말했다. 대현은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육아실로 갔다. 소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울고 있었다. 그는 딸을 안아보려 했지만 소유리는 그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베이비시터가 당황해했다. 하지만 대현은 알고 있었다. 소유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젯밤 그 여자의 품에서만 평온해했던 딸의 모습이 생생했다. 소아과 의사인 김민정 원장을 급히 불렀다. 민정은 대현의 대학 동기였고 소유리의 주치의이기도 했다. 대현아 아기가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에 애착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특히 엄마를 잃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어. 아기가 어젯밤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지? 대현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돌봐줬는데 그 사람의 천 냄새,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것들이 아기에게 안정감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아기들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한 번 편안함을 느낀 환경이나 사람을 기억하고 찾게 돼. 민정의 말을 들으며 대현은 더욱 복잡해졌다. 딸이 그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날 오후 대현은 인사팀에서 혜진의 개인 파일을 요청했다. 파일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혜진의 과거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2019년 그녀는 서울시립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었다. 아들의 죽음이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리고 그 서울시립병원은 현재 HJ그룹의 의료 파트너사 중 하나였다. 이럴 수가.
대현은 파일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소송 과정에서 혜진이 겪었던 일들이었다.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국선 변호인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혜진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대현은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베이비시터의 전화였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아기가 정말 심하게 우는데요. 분유도 안 먹고 계속 토하고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30분 후 혜진의 집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섰다. 대현은 차에서 내려 낡은 다세대 주택을 올려다봤다. 이곳이 그 여자가 사는 곳이라니 그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김혜진 씨,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다. 네, 누구세요? 한대현입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혜진은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어젯밤의 청소복 차림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수수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무슨 일로? 제 딸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대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젯밤 이후로 계속. 혜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그게 제가 뭘 어떻게 도와주세요. 대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제발.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아기가 많이 아프나요? 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해요. 의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혜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대현과 함께 회사로 향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HJ그룹 본사 27층 육아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침묵스러운 시간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다. 왜 여기 왔을까? 왜 이 남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을까? 하지만 육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의문은 사라제다. 소유리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땀을 흘리며 아기를 달래고 있었지만 소유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의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준호가 아프던 그 마지막 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우셨어요? 혜진이 베이비시터에게 물었다. 거의 3시간이요. 중간에 잠깐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서 다시 울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소유리에게 다가갔다. 아기의 얼굴은 울음으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혜진이 손을 내밀자 신기하게도 소유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혜진이 대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혜진이 소유리를 품에 안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기는 완전히 울음을 멈추고 혜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혜진의 옷을 꼭 움켜쥐었다. 어떻게? 베이비시터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혜진은 아기를 안고 천천히 흔들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라. 그것은 그녀가 준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 대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이 들었다. 자신의 딸이 낯선 여자에게 이토록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평온해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함도 느껴제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분유는 언제 드셨나요? 아침부터 거의 안 드셨어요. 조금 먹다가 토하시고. 베이시터가 대답했다.
혜진은 소유리의 상태를 살펴봤다. 기저귀도 확인하고 천도 재어봤다. 마치 숙련된 어머니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환경 변화나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연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분간 제가 돌봐드릴까요? 아기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그 순간 육아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베이비시터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대현은 그녀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당신은 대현이 말을 시작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물론 지금은 없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대현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HJ그룹 임원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대현이 내린 결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사장님,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인 최재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 직원을 갑자기 아기 전담 케어로 발탁한다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해 제대로 신원조회는 해보셨습니까? 경영 담당 전무인 김태준이 덧붙였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현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사실 그들의 우려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딸의 상태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혜진 씨는 임시직으로 육아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급여는 기존 청소직 급여의 3배로 책정하고 필요한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재혁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대현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멈췄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사항입니다. 회의실을 나선 임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사장님이 아직 상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아. 그 여자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부잣집 호라비를 노리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정작 혜진은 그런 소문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소유리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진과 소유리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다. 혜진은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휴게실에 머물며 24시간 소유리를 돌봤다. 아기는 혜진이 있을 때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잤다. 어느 날 저녁, 대현은 늦은 회의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혜진이 소유리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옛날 한 옛날에 착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매일 당근을 심고 물을 주고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유리는 혜진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앉아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현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다. 서연이 죽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아, 혜진이 대현을 발견하고 놀라며 일어섰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계속하세요. 소유리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혜진은 다시 앉아 동화를 계속 읽어주었다. 대현도 옆자리에 앉았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시간을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김혜진 씨, 동화가 끝난 후 대현이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기회라고 하기에는. 대현이 망설였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24시간 아기를 돌보는 게. 혜진은 소유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대현이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 순간 대현은 혜진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단순한 업무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진짜 모성애였다. 그녀가 소유리를 대하는 방식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 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아이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혜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준호였어요. 이름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유리처럼 예쁜 아기였는데
혜진은 준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아이가 아팠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결국 아이를 잃은 그 참혹한 밤의 이야기까지. 대현은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아내를 잃은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마저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다. 미안해요, 대현이 말했다. 그런 일을 겪으셨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조금 나아져요. 소율이 덕분에.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울의 장마가 시작된 어느 목요일 밤, HJ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다. 27층 휴게실에서는 혜진이 소율이를 재우기 위해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소율아.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율이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자신의 몸 상태는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소율이가 잠든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혜진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다. 혜진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대현이 들어오며 물었다. 그런데 혜진이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 혜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휘청거렸다. 대현은 급히 혜진을 부축했다. 그녀의 몸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소율이는 어떻게... 혜진이 거부하려 했지만 대현은 이미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고 있었다. 소율이는 제가 봅니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대현은 혜진을 소파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혜진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폐를 끼쳐서. 혜진이 힘없이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소율이를 위해 얼마나 애써주는데.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혜진은 계속해서 소율이 걱정을 했다. 대현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기만 걱정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혜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 혈액검사와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응급의학과 이준석 교수가 대현에게 설명했다.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제대로 식사를 안 하셨는지. 영양실조라고요? 대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이 정도면 몇 주간 거의 굶다시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수액치료와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현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해가며 소율이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입원실에서 수액을 맡고 있는 혜진을 보며 대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도 깨달았다. 사장님은 집에 가세요. 혜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율이가 걱정될 텐데. 소율이는 괜찮아요. 지금은 당신이 더 걱정돼요. 그때 대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인사팀 박승호 차장의 전화였다.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혜진 씨의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에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2019년에 김혜진 씨가 제기했던 의료과실 소송건 말인데요. 그 병원이 우리 회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현의 표정이 굳어제다. 무슨 뜻이에요? 서울시립병원이요. 현재 우리 HJ그룹의 주요 의료 파트너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그 소송을 무마시키기 위해 우리 회사의 법무팀이 개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대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대현은 회사 법무팀에서 2019년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김혜진의 아들 김준호는 생후 6개월의 고열로 서울시립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6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결국 뇌수막염으로 발전해 사망했다. 혜진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립병원은 당시 HJ그룹으로부터 대규모 의료장비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만약 의료과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미지 타격으로 계약이 무산될 수 있었다. 그래서 HJ그룹의 법무팀이 은밀히 개입해 소송을 무마시켰던 것이다. 이런 일이... 대현은 파일을 덮고 머리를 감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혜진이 겪었던 일들이었다. 병원 측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고 위협했고 국선 변호인은 제대로 된 변론도 하지 않았다. 결국 혜진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자신의 회사가 있었다. 대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혜진은 여전히 수액을 맞고 있었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기분이 어떠세요? 대현이 물었다. 많이 나아져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현은 혜진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회사가 그녀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혜진 씨, 대현이 힘들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들, 준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제다. 2019년에 서울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소송건도 알고 있어요. 혜진의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다. 왜 그런 걸 조사하신 건가요? 미안해요. 대현이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요? 그냥 호기심으로 제 과거를 파헤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현은 깊게 숨을 쉬었다. 제 회사가 HJ그룹이 그 일에 연관되어 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제다. 당시 서울시립병원과 저희 회사 사이에 큰 계약이 있었고 소송이 문제가 되자 저희 법무팀이 개입해서 당신의 소송을 무마시켰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대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이 죽은 것도, 제가 정의를 찾지 못한 것도 모두 당신 회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혜진 앞에 엎드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복잡하게 섞인 눈물이었다. 당신이 책임진다고 해서 제 아들이 돌아오나요? 제가 잃은 시간들이 돌아오나요? 대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병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과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쌓여가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혜진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월요일 아침, 서울 전체가 하나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HJ그룹 CEO 한대현, 청소부 여직원과 동거 의혹, 재벌가 스캔들, 아내 잃은 CEO의 충격적 선택, 신분 차이 뛰어넘은 사랑, 아니면 일시적 착각.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대현이 혜진을 부축해서 구급차 태우는 모습, 병원에서 그녀를 간병하는 모습, 그리고 회사 휴게실에서 함께 소유리를 돌보는 모습까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미행하며 찍은 것처럼 완벽한 앵글의 사진들이었다. HJ그룹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방송사 중계 차량들이 줄을 서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다. 한대현 회장님, 청소부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회사 경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층 CEO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대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투자자들의 항의, 이사회 멤버들의 긴급 소집 요청, 그리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까지.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김혜진 씨는 어디 계시나요? 휴게실에 계십니다. 아기를 돌보고 계시는데 기자들이 몰려와서 건물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현은 급히 휴게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서는 노골적인 비난까지. 휴게실 문을 열자 혜진이 소유리를 안고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 씨, 혜진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현은 그녀 앞에 앉았다. 혜진 씨, 저를 보세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소유리를 위해 해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혜진이 창밖을 가리켰다.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때 휴게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경영진 전체가 들어왔다. 최재혁 상무, 김태준 전무, 그리고 다른 임원들까지. 사장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가가 벌써 5%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준이 덧붙였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혜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소유리를 더욱 꽉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재혁이 차갑게 말했다. 김혜진 씨가 즉시 사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시고. 잠깐요. 대현이 일어섰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지금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설 때가 아닙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혜진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소유리를 대현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제가 나가겠어요. 혜진 씨,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소유리는 이제 저 없이도 잘 클 거예요. 처음보다 많이 안정되었거든요. 아니에요. 소유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 순간 소유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듯한 절규였다. 보세요. 재혁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혜진은 울고 있는 소유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소유리를 보지 않겠어요. 혜진 씨, 그럴 필요 없어요. 대현이 절박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휴게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소유리를 바라봤다. 잘 자라라 우리 소유라. 그녀가 속삭였다. 혜진이 나간 후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유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대현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밤 혜진은 인천에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소유리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대현의 절망스러운 표정도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편지 한 장을 썼다. 사장님께 소유리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에 꿀을 조금 타서 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없어도 소유리는 잘 클 겁니다.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니까요. 저는 잠시만 소유리의 엄마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부모는 사장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혜진 드림. 편지를 다 쓴 후 혜진은 준호의 재단 앞에 앉았다. 준호야, 엄마가 또 다른 아기와 헤어지게 됐어. 이번에는 더 아파. 왜냐하면 그 아기를 정말 사랑하게 됐거든. 한편 HJ그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혜진이 없어진 후 소유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베이비시터를 여러 명 바꿔봐도 소용없었다. 대현은 회의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소유리를 돌봤지만 아기는 점점 약해져 갔다. 그날 저녁 대현은 혜진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를. 혜진 씨,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혜진은 사라지고 소유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대현은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 혜진이 HJ그룹을 떠난 지 사흘째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해놓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오직 소유리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지금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혜진이 혼잣말을 했다. 혹시 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유리의 작은 손이 자신의 옷을 꼭 쥐던 감촉, 젖을 먹으며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준호의 재단 앞에서 혜진은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기도했다. 준호야, 엄마가 또 다른 아기를 사랑하게 됐어. 네가 미워할까? 하지만 하위지 그 아기를 보면 네가 생각나더라. 너처럼 예쁘고 너처럼 소중한 아기였어. 그 시각 HJ그룹 본사 27층에서는 대현이 극한의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소유리는 혜진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분유를 입에 대기만 해도 토했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소아과 김민정 원장을 다시 불렀지만 그녀도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대현아, 아기가 심각한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어. 특정 사람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진 상태야.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적응시켜야 해. 하지만 시간은 대현의 편이 아니었다. 소유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날 오후 대현은 중요한 투자자 회의가 있었다. 해외 펀드사 대표들과의 만남이었는데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스캔들로 인한 주가 하락과 이미지 타격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미스터 한,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펀드사 대표인 존슨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사 경영과 사생활은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현이 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실제로 며칠 동안 그는 소유리 때문에 제대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15% 하락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투자사 대표가 추궁했다. 대현이 답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베이비시터의 전화였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대현이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다. 미스터 한,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사적인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까? 존슨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대현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베이비시터가 이 시간에 전화한다는 것은 분명 응급 상황이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대현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문자 메시지도 연달아 왔다. 사장님, 급합니다. 아기가 계속 토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정말 심각해요. 빨리 와주세요. 대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지만 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대현이 갑자기 일어섰다.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의를 연기해야겠습니다. 미스터 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존슨이 화를 냈다. 저희가 한국까지 와서, 하지만 대현은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2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대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휴게실로 달려갔다. 소유라, 대현이 문을 열며 외쳤다. 베이비시터는 울고 있는 소유리를 안고 당황하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토하시더니 지금은 축 늘어져서 열도 나는 것 같아요. 대현이 소유리를 앉아 아기의 몸이 평소보다 뜨거웠다. 그리고 너무나 가벼웠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순간 대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혜진이었다. 소유리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그는 혜진을 찾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소유리가 혜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깐, 대현이 휴대폰을 꺼냈다. 혜진의 번호를 찾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리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대현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혜진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혜진 씨, 저 한대현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소유리가 많이 아파요. 계속 토하고 밥도 안 먹고. 제발 도와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미 그곳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혜진 씨, 제발요. 소유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0분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느 병원에 계세요? 1시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혜진과 대현이 다시 만났다. 혜진은 서둘러 온 듯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소유리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소유라. 혜진이 아기에게 다가가자 신기하게도 소유리가 눈을 떴다. 혜진이 아기를 안는 순간 소유리는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혜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역시 대현이 중얼거렸다. 의사는 소유리의 상태를 검사한 후 말했다.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즉시 수액을 공급해야 해요. 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소유리가 수액을 맞는 동안 혜진은 줄곧 아기 곁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대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혜진 씨, 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돌아와 주세요. 제발.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소유리가 안정되면 저는 가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대현은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소유리가 잠든 후 혜진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대현이 뒤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혜진 씨,
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대현은 소율이 곁에서 밤을 새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대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소율이는 혜진과 함께한 그 몇 시간 동안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 밥을 거부하고 밤새 울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다. 투자 계약 해지 통보서, 이사회 긴급 소집 공문, 그리고 언론사들의 압박 공문까지. 모든 것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비서실장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이사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김혜진 씨 관련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김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김 회장은 HJ그룹의 창립자이자 대현의 장인이었다. 서연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HJ그룹 이사회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10명의 이사진이 모두 참석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다. 한대현 사장, 김철수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은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최재혁 상무가 나섰다. 청소부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개인 문제입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대현이 분명하게 말했다. 김혜진 씨는 제 딸을 돌봐준 은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김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현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서연이가 죽은 후 네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이런 식으로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아버님. 즉시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언론에 사과 성명을 발표해라. 그리고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라.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대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서연이를 생각했다.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그녀는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대현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김혜진 씨는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대현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대현아, 정신 차려라. 김 회장이 소리쳤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느냐?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HJ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방송사 생중계 카메라들이 설치되었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대현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HJ그룹 CEO 한대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명확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지다. 김혜진 씨와 저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대현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딸을 키우는 어려움, 그리고 혜진과의 만남까지. 제 딸 소율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아버지로서 무능했습니다. 딸이 우는 이유도 몰랐고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배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제 딸을 김혜진 씨가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소율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저는 김혜진 씨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대현은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2019년 김혜진 씨는 6개월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HJ그룹이 그 소송을 무마시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어머니의 정의로운 싸움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혜진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정의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혜진 씨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HJ그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혜진 씨는 제가 한 일을 알고도 제 딸을 구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딸을 목숨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다. 저는 오늘부터 CEO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진 씨께 부탁드립니다. 대현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제 딸 소율이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혜진 씨 사랑합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대현을 향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의 대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느껴제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제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이 전례 없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진짜 사랑이다. CEO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 여자가 부럽다. 이게 진정한 남자다. 대현은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용히 회장을 나섰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마친 후였다. 이제 남은 것은 혜진의 답변뿐이었다.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 마포구의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함께하는 엄마 교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의실에서 6명의 젊은 엄마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각자의 아기들이 담요 위에서 제잘거리고 있었고 교실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 아기들과 함께 산토끼 노래를 불러볼까요? 교실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김혜진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혜진이 노래를 시작하자 엄마들도 하나둘 따라 불렀다. 아기들은 엄마들의 목소리에 맞춰 온가리를 했고 어떤 아기는 손뼉을 치기도 했다.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우리 민준이가 집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있지 않는데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엄마가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기들은 엄마의 마음을 다 느껴요. 엄마가 편안하면 아기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혜진은 교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문화센터 밖 작은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선생님, 문화센터 관장인 박 여사가 들어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들이 모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혜진의 말은 진심이었다.
6개월 전 그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 대현의 공개 사과와 고백 이후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혜진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 여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혜진은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과 홀부모들을 위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상담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고 결국 이 작은 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열게 되었다. 문화센터를 나서는 혜진의 앞에 익숙한 검은색 차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대현이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기저귀가 든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소율이가 안겨 있었다. 어머, 소율아, 혜진의 얼굴이 밝아제다. 소율이는 혜진을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웃었다. 이제 10개월이 된 소율이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통통한 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건강한 아기로 자라나 있었다. 혜진 씨, 대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수업 잘 끝나셨어요? 네. 소율이는 어때요? 건강하죠? 네, 덕분에 아주 건강해요. 대현과 혜진 사이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 기자회견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요. 대현이 말했다.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소율이가 자신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작은 언덕 위의 공원 묘지에 도착했다. 혜진은 이곳이 어딘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연 씨가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내가 여기 잠들어 있어요. 대현은 소율이를 안고 천천히 걸었고 혜진이 그 뒤를 따랐다. 언덕 중턱의 조용한 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아담한 묘비가 서 있었다. 묘비 앞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아름다웠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생전의 온화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아. 대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소율이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분도 함께 왔어. 혜진은 서연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다. 이 여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율이가 있고 지금의 자신도 있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조용히 인사했다. 저는 김혜진이에요. 소율이를 정말 사랑해요. 대현은 소율이를 혜진에게 건네주었다. 소율이는 혜진의 품에서 편안하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혜진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서연 씨, 혜진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율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닮아서 마음씨도 착해요. 대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내와 혜진, 그리고 자신과 소율이, 이 네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을 느낄 수 있었다. 혜진 씨, 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은 소율이를 아는 채로 대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혜진이 말을 시작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현이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소율이는 당신이 필요하고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혜진은 소율이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소율아. 혜진이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되어줘도 될까? 소율이는 대답하는 듯 더욱 크게 웃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세 사람은 서연의 묘비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잎들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귀임이 들려왔다. 서연아, 대현이 다시 묘비에 말했다. 우리 잘 살아볼게. 소율이도 잘 키울게. 그리고 혜진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볼게. 그 순간 혜진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행복에 대한 희망이었다. 준호야, 혜진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또 다른 가족을 만났어. 네가 보내준 선물 같은 가족이야. 고마워, 우리 아들아. 돌아가는 길에 소율이는 혜진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고 세 사람은 조용한 행복에 젖어 있었다.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흰 드레스 대신 수수한 한복을 입었고 대현은 전통 한복으로 차려입었다. 그리고 소율이는 작은 한복을 입고 혜진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 결혼식에는 혜진의 수업을 듣던 엄마들과 문화센터 사람들, 그리고 HA그룹의 몇몇 직원들이 참석했다. 많지 않은 하객들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혜진이 대현에게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혜진은 계속해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했고 대현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소율이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났다. 가끔 혜진은 준호의 재단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준호야, 엄마가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소율이가 내 동생 같아. 너희 둘 다 엄마의 천사야. 그리고 서연의 묘지에도 자주 찾아갔다. 소율이와 함께 꽃을 가져다 두고 서연에게 소율이의 근황을 전해주곤 했다. 때로는 상실이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깊은 아픔이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혜진과 대현, 그리고 소율이의 이야기는 그런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을 찾는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The End.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한대현의 자리에 있었다면 사회의 시선과 회사의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혜진의 입장이었다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세상의 편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혜진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모성애와 대현이 선택한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